네, 이제는 상실은 후반전 마지막 전쟁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전쟁이죠. 앞으로 오는 상실은 판인데요. 이 전쟁 발발 시, 남북전쟁 발발 시 서울의 최대 위협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이 사진으로 넣었습니다. 세계 상실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북 상실음의 후반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상실음판으로 이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상실음판이라고 했고요. 앞으로 언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연도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전쟁 발발이 되면 서울의 최대 위협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 발발 1시간 내에 서울에 떨어지는 포탄의 양이 한 평당 이 3발 정도가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음판의 결과는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실음판으로 이 3번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실음판은 이렇게 상투튼 어른들이 하는 실음이고 마지막 결승전인데요. 이 상제님 말씀에 실음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실음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실음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실음판의 마지막에는요, 이 소라고 하는 우승 상품을 놓고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승전이 벌어지기 직전에는 이 상품인 소가 실음판 때에 등장을 하면서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을 따가는 사람이 우승자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우리 전통 씨름에서는 이걸 소거리라고 합니다. 태상 종사님 도훈을 보면요. 난장판이 서면 처음엔 애들 씨름을 시킨다. 애들 씨름이 끝나면 총각판이 들어간다. 총각판이 끝나면 상씨름이라고 해서 어른들, 상투쟁이가 마지막으로 소를 갖다 놓고 씨름을 한다. 그래서 소거리라고 하고 이 소거리가 나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그림에도 보면 어른들 씨름판에 소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 결승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음판에 정말 소가 나왔죠. 1998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소 500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사진인데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있고 이 소의 이제 첫 번째 소입니다. 그래서 이 꽃 목걸이를 걸어준 거고요. 50대의 트럭에 10마리씩 실어가지고 이 판문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영상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통일소로 시작된 현대그룹의 이 남북 교류는 결국은 이 금강산 관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상기님 말씀에 천자꿈을 꾸는 정가는 바다에 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자꿈을 꾸는 정씨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자꿈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정주영 회장이 1992년에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8년에 아까 말씀드린 통일소 로 방북을 하고 이때 금강산 관광권을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금강호가 출항을 하게 되고요. 이 금강산 관광이 종료된 게 2008년입니다. 이때 박왕자 씨라고 해서 이분이 관광객이었는데 당시에 그 산책을 하다가 북한군이 쏜 총탄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살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은 이제 완전히 종료를 하게 되죠. 자, 상계님 말씀에 나의 도수는 밖에서 안으로 우겨둔 도수이니 천하대대를 잘 살피라 라고 하셨는데요. 2001년에 9월 11일입니다. 9.11 테러라고 하는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1월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유로 규정하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이 이라크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란은 뭐 최근에도 이 미국과 계속 거의 원수지간처럼 지내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2001년에 시작된 이 9.11 테러로 인해서 21세기가 또 이제 전쟁판이 이제 고조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현대조는 핵무기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이 인류를 완전히 멸종으로 몰고 갈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제님은 화둔공사를 보셨습니다. 화둔은 뭐냐면 불을 묻는다, 화둔인데요. 이 화둔공사를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변상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재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화둔공사에 의해서 육자회담으로 가는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 남북 간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북핵 위기인데요. 1993년에 북한이 NPT라고 하는 국제 핵 협정을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북핵 위기가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 1994년입니다. 판문점 회담, 그러니까 남북 간의 회담에서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 북한이 핵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봤던 영변 핵시설을 공습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되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하게 돼서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이 북핵 1차 위기가 이제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에 다시 NPT를 북한이 탈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북핵 위기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육자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고 하는 이제 5선 위기판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2005년에는요,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1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요.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2020년까지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는 약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ICBM이 이제 문제입니다. 북한은 언제든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우위를 자꾸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1998년에 대포동 1호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10여 차례 발사 실험을 했고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BM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열을 견뎌내야 될 수 있는 특수 이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핵 탄두 안에 여러 개의 탄두를 넣을 수 있는 다탄두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험을 했고 연구를 해서 지금은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8형이라고 하는 IC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1994년에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을 새가 없을 것 같으면 빨리 대담을 해보죠. 회담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자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북한이 ICBM을 이용해서 언제든 미국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화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 작전 계획 5015라고 해서 이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게 되면 선제 공격이 가능하도록 작전 계획을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제 타격론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 본토 타격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고조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이 남북 간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위기는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994년에 미국은 이 대북 전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북한을 먼저 치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3개월 동안 한국군은 49만 명, 주한미군은 5만 2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선제 타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9월 9일 북한 핵무기와 관련 시설 파괴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최근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끊임없이 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망설였던 것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이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시름으로 정어간이니라. 전쟁으로 세상 끝을 맺나니 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남북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상시름은 세계 전쟁으로 가는데 그 상시름이 어찌 없겠느냐 이 개벽시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름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가 되는 상황인데요. 전쟁 상황에 대한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룬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하시고 문득 크게 호통치시기를 불칼로 쳐도 안 들을 거나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대란지하에 대병이 오느니라. 아동방 3.1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못 넘으리라. 서울은 삼문방이요 충청도는 생문방이요 전라도는 둔문방이요 두문방이니 태전으로 내려서야 살리라. 뭐뭐는 불받아요. 무인지경이 되리라. 자, 불칼로 쳐도 안 들을 거나 라는 말씀은요. 이 전쟁을 누구도 원하지 않죠.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이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이 북한도 결국은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런 피해를 볼 것이고 자칫하면 자신들의 이 정권이 완전히 이제 괴멸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남북이 마찬가지고 이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이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대란지하의 대병이 온다라는 말씀은 이 전쟁을 막는 것이 바로 이 큰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방 3.1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3일간의 전쟁으로 끝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병 때문입니다. 병이 남쪽에서부터 터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적강은 못 넘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동적강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강을 뜻합니다. 서울은 삼문방이요. 충청도는 생문방이요. 이 말씀은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동적강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동적강은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있는 한강은 이렇게 이 위에서 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국인데요. 이 동작동 쪽이 가장 남쪽에 가깝죠. 그래서 이 동작동 쪽의 한강을 동적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남쪽인 이쪽 한강은 결국 못 넘는다. 왜? 병 때문에 못 넘는다는 것이죠.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어 녹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남북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은 세계 전쟁,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이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정치학자들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지 모델스키라고 하는 학자의 장주기 패권 교체 사이클입니다. 롱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소련 등 해양 패권이 비슷한 주기로 성세를 반복했는데요. 어떻게 반복됐느냐? 기존 강대국에 신흥 강대국이 도전하는 형태로 충돌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기존 강대국이었는데
이 영국이 그 네덜란드의 그 어떤 패권에 도전을 하면서 충돌을 했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 패권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충돌을 했고, 또 이 미국이 기존 강대국이잖아요. 세계 초강대국인데 이 중국이 신흥 강대국으로서 이 충돌한 시점이 머지않았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패권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와 중국의 위안화가 서로 세계의 통화, 그러니까 기축 통화 경쟁을 벌이고 있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화웨이도 이제 보복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의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 202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을 앞두고, 바로 내년이죠. 내년을 앞두고 이 미국과 중국과의 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 외교 부장이죠. 우자 우시에라고 하는 이 분이 2023년 작년 4월 달에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대만 외교 부장인데 2027년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진희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정치학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중국과 대만의 어떤 전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고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의 상호 원조 조약이 1965년에 체결이 됐고, 한국과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호 방위 조약이 있죠. 그래서 한미, 미일 군사 동맹과 이 중국, 북한과의 어떤 이 전쟁 사항은 이 남북이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2027년 시진핑이 4번째 연임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분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하나의 중국으로 만드는 그런 통일 전쟁을 벌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남북 전쟁과 함께 개벽상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시두는 뭐냐면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가 없다가 라는 말씀처럼 천연두가 한때 없어졌죠. 그래서 1980년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천연두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천연두가 바로 때가 되면 다시 대발,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은 이 시두가 바로 개벽의 신호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연두가 다시 대발할 가능성은요, 사실은 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화학무기 보유국이고요. 약 20종의 화학무기를 2,500에서 5,000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는 1960년대에 북한이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해서 탄저균과 천연두를 무기화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천연두 백신도 준비를 했고, 한때 주한 미군에게 이 천연두 백신을 놓기도 했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이제 이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죠. 유사시에 핵보다 더 위협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미 군사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고성능 폭발물, 생화학 무기 등 운반도 가능해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천연두와 같은 탄저균과 같은 그런 생화학 무기를 드론에 실어서 어느 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남한의 어느 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 군사 전문가와 이 김정은의 말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위협적인 방식이 천연두가 아니겠느냐, 화학 무기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몽키퍽스라고 하죠. 이 인간 천연두가 아니고 원숭이 천연두가 이렇게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원숭이 천연두 다음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인간 천연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계님은 앞으로 오는 세월이 연으로 다투다가 달로 다투다가 날로 다투다가 시간으로 다투다가 분으로 다투게 되리니 대세를 잘 살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벽의 시간대가요. 연, 월, 일, 시 그리고 분으로 점점점 극박한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후 위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상기후, 산불, 폭염, 폭우,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물어서 물이 없는 이런 극한의 이상기후가 나타난 이유가 이 지구 환경이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지구 온난화인데요. IPCC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말 대신 지구 가열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지구 가열 속도가 최대 10년 이상 빨라졌고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5도가 오르는 시점이 빠르면 올해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2021년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게 되면 티핑 포인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기후로 바뀌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는 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백두산과 후지산 폭발설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백두산의 100년 주기와 1000년 주기가 서로 맞닿는 지점이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구과학을 전공한 어떤 기상을 전공한 분들은 결론이 뭐냐? 백두산과 후지산은 계속 주기적으로 분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 주기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1702년에요. 백두산이 폭발하고 난 뒤에 5년 뒤에 후지산이 또 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 폭발과 후지산 폭발이 서로 영향이 있다.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후지산까지도 폭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두산과 후지산은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앞에 병난은요 군사병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말씀하신 거고 뒤에 병은 우리가 전염병 할 때의 병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낸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병이 함께 오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 병겁이 돌 때는요 약이 없기 때문에 이 증산도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상계님 말씀에 하룻밤 하루낮을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죽음을 밟고 넘어 병자를 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증산도는 이제 증산도인들을 삼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낭은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하면 우리 9,000년 역사에 이 새로운 역사를 개척했던 그런 낭가 정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보면 삼시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신을 수호하여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시랑이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인명이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삼시랑, 삼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빛꽃 수행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그런 수행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계님께서는 이 성인의 직은 의요, 업은 통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인은 병든 세상을 고치고 낫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대로 이 개벽상에서 병겁이 터지면 세상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증산도의 삼랑들이 나가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린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129,600년이라고 하는 우주 1년에서 오직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왜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께서 흐느껴 오실 수밖에 없는가? 천지공사를 다 마치시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봐야 하는 시간대인데요. 상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 대세를 잘 살피라는 말씀처럼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을 대개벽의 파도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법방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와 각 종교의 성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앞으로 인류 앞에 대변혁이 오고 그 대변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천지공사의 내용은 증산도를 바라보는 8가지 관법, 8관법 중에서 제4법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산도 진리 체계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로 보는 세계사의 흐름, 그 중에서 세운편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산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특히 이 천지공사의 내용은요, 사실은 역사적인 부분이 많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체감하기가 굉장히 참 많은 곳을 사실은 다녀보고 보고 체험하고 함으로써 이 천지공사가 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실은 배우고 알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